토론회에 앞서서 오늘의 이제 공동 주체인 경실련을 대표해서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으로 이제 재직 중에 계시는 국민대법대 이강택 명예교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날이 참 화창하고 그야말로 청명한 그런 여름 날씨입니다. 이 좋은 날씨에 행사가 굉장히 많네요. 여당에서도 지금 생활임금을 가지고 또 하고 있고, 또 같은 시간에 지금 노동사연구소인가 그래서 똑같은 주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관해서 아시다시피 이제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가능한 급여 기준을 마련해서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도 장치로 되었습니다. 이건 잠깐 자료를 보니까 제일 먼저 이 제도가 생긴 나라가 뉴질랜드, 1898년, 19세기서부터 이렇게 있었고, 우리나라가 그로부터 70년 후, 1988년부터 시행이 됐죠. 86년 12월 시행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87년 6월 항쟁의 찬란한 성과 중에 하나로 이렇게 꼽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최저임금이 지난번에 이제 시급 5,580원으로 인상이 됐다. 전년 대비 7.1% 이상인데요.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가 많습니다. 이게 적당하냐, 아니면 모자라냐, 여러 가지. 그래서 이와 함께 이제 적어도 우리 평균 임금의 절반까지는 가야 된다 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 또 올리게 되면 고용이 줄어든다라는 우려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알바생이 그런 얘기 있죠. 알바생이 자기 고용하고 있는 사장한테 올리지 마세요. 올리면은 제가 잘립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요 관련 우려하고 실질적인 시장의 사정하고 이런 것들 좀 면밀히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OECD 나라에 보게 되면 26개국 중에 이제 17개다 이렇게 봐가지고 대체로 이제 임금 중위값 대비 한 42.4% 수준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통계도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변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제 많이 달라지는데요. 어떻든 이 최저임금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을 갔더니 웬만한 이렇게 적격업소, 식당 이런 데 전부 다 거의 100% 최저임금 받고 있더라고요. 얼마 받냐.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잘못 적용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마치 최저임금이냐 이렇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은 오랫동안 이 최저임금제를 두지 않았습니다. 이게 두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딱 얽매인다. 자율교섭, 노동조합이 자율교섭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 두지 않다가 최근에 와서 비로소, 그러니까 독일도 이제 노동시장이 양극화되고 비정규직이 또 많이 생겨나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정하다. 그래서 독일도 이제 최저임금제를 두었습니다. 두어서 금년도 최저임금이 8.5유로, 우리나라 한 12,000 정도 되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철학이 뭐냐 이것이. 나라에 따라서 이게 작용을 또 달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은 데하고 낮은 데하고 작용을 달리 한다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떤 것이 더 적합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조직률이 매우 낮은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처럼 최저임금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훨씬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수준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과학적인 그런 분석과 제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분들께서
나오셨는데, 그야말로 많은 논의가 있지만은, 우리가 지향할 방향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또 그야말로 정확한, 그런 뭐랄까, 지표가 제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더운데, 이 오후 시간에 아주 뜻있는 그런 세미나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오늘의 이제 같은 공동 주최자이시면서 특히 지금 여러 가지 최저임금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제 문제 해결에 이제 앞장서고 계시는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님의 괴사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수미입니다. 제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 소위 의원으로만 지금 4년째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논의를 제 기억으로는 3번 내지 4번을 했습니다. 유일한 성과가 있다면 지난 4월 국회에서 최저임금 조항에 생활임금 제도를 허용하는 그런 조항이 하나 있었는데 그 조항만 따로 통과시킨 것 정도의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다만 저희가 법안 소위 논의를 할 때 굉장히 여러 각도에서 최저임금 문제를 다뤘고요. 크게 가장 큰 그 질문이 이거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최저임금 올리면 중소 영세 기업 망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최저임금은 달랑 최저임금 제도만이 아니라 정책 패키지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세 예를 들어서 가맹점이나 편의점에서 최저임금을 못 주는 이유는 여력이 없는 건데 그 여력이 없는 게 주로 대기업의 갑질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의 고인물을 영세 자영업까지 흐르게 하는 이러한 경제민주화, 정확하게 말해 예전처럼 얘기하면 이 분수효과, 아니 낙수효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진 낙수물을 다시 최저임금으로 분수처럼 올라오게 하는 분수효과. 이 두 가지가 결합된 정책 패키지이고 그 시작을 최저임금을 인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법제도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겠다. 하지만 경제민주화와 반드시 결합돼야 되는, 그래서 낙수효과와 분수효과를 결합시키는 출발점으로 최저임금을 삼겠노라. 이것이 지금 현재 야당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이강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을 올리면 고용이 준다, 잘린다. 이 문제도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중세 영세 자영업까지 돈이 없냐? 그러니까 2002년부터 2012년까지 경제성장률이 3.8%였습니다. 그런데 가계소득 증가율은 1.8%에 불과한 반면 즉 경제성장률보다 훨씬 낮았죠. 대신 기업의 저축 증가율 16.8%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데 그 돈이 동맥경화처럼 한 곳으로 몰리는 바람에 여력이 안 생기는 거라서 이것도 동맥경화된 핏줄을 뚫으면 되는 문제라서, 그리고 또한 통계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현재 최저임금을 올려도 고용이 준다라는 증거가 없노라라는 얘기들만을 서로 하고 있습니다. 제 판단에는 이건 정책적 그리고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문제고요. 특히 시민사회 그리고 일하는 시민들의 동의가 광범위해지면 저는 도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입장에서 오늘 정말 최저임금에 대해서 여러 각계의 의견을 저희 역시 겸허하게 듣고 이 문제를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서 특히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사람들이 약 500만 명 정도가 돼요.
이 500만 명들에게 가장 유리한, 그러면서도 기업에게도 또한 혜택이 가는 그런 방향으로 최저임금 법제화를 시킬 것인지를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역시 한 4시 40-50분까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열심히 듣고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달 최저임금위원회가 또 개최될 예정이고, 현재 또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서 지금 최저임금 문제 자체가 지금 여전히 상당히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의 토론회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오늘의 사회 발제 토론자분께서는 이제 앞에 단상 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토론회에 앞서 지금 오늘 또 사회를 맡아주신 지금 사회자분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회를 이제 맡아주신 김혜진 교수님은 현재 경실련 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에 계시고 세종대 경영대학 교수로 지금 재직 중에 계십니다. 네,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개받은 김혜진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향후 이제 발제자에 대한 발제자 및 토론자 소개 이후 진행은 이제 김혜진 교수님께서 맡아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 내용에도 충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발제를 맡아주실 분은 서울시립대 노상원 교수님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면서 경실련 노동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그 토론을 해주실 분들은 지금 저희 노동 쪽에서, 그 다음에 경영 쪽에서, 그 다음에 연구 쪽에서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각각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열거된 순서대로. 그래서 민주노총의 김태현 정책연구원장님. 예. 그리고 한국노총의 이정식 사무처장님. 그 다음에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김판중 경제조사본부장님. 예.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 이호연 연구소장님. 그리고 한인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님. 예, 한 분의 토론자가 더 계시는데요.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센터장님은 조금 늦으신다 그래서 이따가 도착하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요. 바로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노사연 교수님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에 있는 노상원입니다. 네, 제가 오늘 제가 학교에서 전공은 노동법이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최저임금제도의 가제화 방향. 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최저임금에서. 근데 여러 가지 복잡다기한, 아까 인스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논의가 많이 돼 있습니다. 논의가 많이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석이 된다고요. 그걸 어떻게 꿰일까라는 것에 전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게 적용 범위라든가 지역별, 산업별 이러한 최저임금제 차등 적용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런 논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다양한 문제 중에 특히 우리가 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결정 방식이 문제가 돼서 조금 이것이 어떤 춘투의 시작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법의 입법적 불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 제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결정 기준과 그 다음에 결정 방식에 대한
개선 방향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이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좀 집중이 되고 그다음에 하나, 두 가지라도 이렇게 결론이 되었으면 이제 바람으로 발제를 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문제 제기는 이제 아시다시피 올해도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경제를 총괄하는 이제 부총리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동계는 아주 높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인상해 왔는데 올해는 좀 높은 임금 상승이 기대하겠다는 기대가 있어서 이 기대가 높은 만큼 또 실망이 크지 못하는 이 높은 기대에 또 이에 대해서 사용자들은 이제 아주 우려. 그래서 올해 춘투는 좀 더 이제 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문제의 의식입니다. 특히 이제 경영계는 그동안 많이 인상됐기 때문에 더 인상하면 이제 한계 기업들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노동계는 최저임금은 어떤 경제의 하층, 경제 저하부를 끌어올려서 유효 수요를 창출하여 경제 활성화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최저임금의 우리 법이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방법은 노사 공익 3자 구성으로 하여 노사가 이 단협의 형식으로 노사가 각 미조직이나 노조를 결성할 수 없는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대표자끼리 인단협과 유사한 최저임금을 교섭하고 이거에 대해서 공익위원이 조정을 하는, 그리고 조정을 해서 합의에 이르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법의 취지를 보면은 공익위원이 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익위원에 대한 전문적 식견, 그리고 그들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느냐? 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지 않으면은 이것은 입법적 불비, 입법적으로 좀 부족하니까 입법을 개선해요. 이러한 다툼의 소지를 줄여보자. 그것이 이제 저는 전공이 아까 말씀드린 법학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제 문제의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떻게 결정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어떻게 할까? 그 이전에는 전제적인 게 이제 최저임금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은 여러 가지 정의가 가능합니다. 진짜 이강택 교수님께서 말씀 진짜 밑에 최저한을 줄 것이냐, 중간 수준을 줄 것이냐, 기본 생활이 가능하게 둘 것인가, 여러 가지 정책적 결정이 가능합니다. 기본 생활이 가능하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이 아니라 경제의 저층을 형성하는 곳에서는 그것이 최고임금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그것이 보는 관점에 대해서 많이 이제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최저임금의 목적은 우리 헌법과 우리 최저임금법의 목적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뭐냐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에서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라는 문구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의 목적을 보게 되면 일단은 사회정책적 목적입니다. 그리고 경제정책, 그 다음에 산업정책, 이게 세 가지 사회, 경제, 산업 이 아우르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현재 이 우리나라는 전국 통일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저임금은 저는 기본적 생활이 가능해야 되는 것이 최저임금의 진정한 목적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즉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은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에 개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임금 생활자,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은 노사의 그 이견이 많습니다. 이 정도면은 우리 경제 수준에서 감내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노동계에서는 지금
5,580원이라는 이 기준은 근로자 최저 생활을 보장 못하는 그런 근로빈곤을 더 강화하는 근로빈곤을 그러니까 경제를 더 약화시키는 이런 금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수준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법학을 했기 때문에 어떤 주장할 제가 역량을 넘어서는 거라서 언급할 처지 못 되지만은 지금 ILO나 밖에 여러 가지 기준을 보면은 아직은 우리는 최저임금이 낮은 수준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죠. 저는 좀 낮은 수준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볼 때는 최저임금은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제 개념입니다. 그것은 뭐냐? 헌법 32조 3항에서는 근로의 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돼 법률로 정하게 돼 있고, 그 법률은 근기법입니다. 그 근기법 제1조는 근로 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임금입니다. 그 임금은 기본적 생활이 보장되어야 된다. 그것이 헌법적 요청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최저임금도 기본적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 헌법과 근기법, 그 다음에 최저임금법의 기본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임금 수준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최저임금은 정당한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라. 그리고 이건 ILO에서도 그렇게 정하고 있고, 전 세계가 최저임금제를 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를 그건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고 그런 제도는 안 된다. 최저임금은 반드시 두어야 하는 제도고, 우리 고용사회에서 임금, 특히 근로자의 기본적 인격을 보는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시간의 근로라면 어느 정도 줄 것인가. 그것은 우리 고용사회의 단면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한 측면에서 이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이 많이 혼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 세미나실에서도 이제 생활임금에 대해서 세미나가 지금 진행이 된다고 하고, 이에 대해서 은수민 의원님께서도 많이 관여를 하시는데, 저는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을 구분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견해입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 생활이 바로 생활임금이라는 거죠. 일본에서도 2008년에 문화적이고 건강하고 문화 최소한 생활을 보장한다는 것이 일본 최저임금법의 개정을 새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문화적이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선의 인간적인 생활, 이게 기본적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기본적 생활이면 바로 이게 생활임금이 돼야 된다고.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을 분리해서는 아니 된다.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이 돼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이것을 우리 헌법이 그렇게 지향하고 있고 그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일단 최저임금, 생활임금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은 반드시 두어야 될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최저임금 결정과 결정 기준과 결정 방식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에서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의 임금, 노동생산 및 소득 분배를 등 고려해 정한다고 정하여 있고, 이것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대한 열거조항이냐 하는데 열거조항은 아니고 그건 예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생계비는 미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를 측정하고 있고, 유사근로자는 영향률,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미치냐 미치지 않냐 영향률을 조절해서 노동 생산성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소득 분배율도 같이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러한 기준으로 정하는 것인데, 전문위원회에서 그걸 정하고 있지만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러한 전문위원회에서 정한 근로자 생계비라든가 유사근로 임금이라든가 노동생산, 소득 분배율이 어떤 기준을 나와도 이것은 경영계나 노동계나
한 참고만 할 것이지 이걸 가지고 어떤 최저임금을 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각 진영의 논리에 따라서 경영계는 어떤 때는 뭐 최저임금을 마이너스 인하를 하자 이렇게 주장도 하시지만은 대부분 그냥 인상률 제로로 많이 주장을 하시고 노동계에서는 최소 30% 최대 한 50%까지 인상을 한다가 그 폭이 넓죠. 원천적으로 노사가 합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합의가 할 생각은 없고 그 상황에서 공익위원회 조정안을 놓고 한 해는 노동계를 들어주고 다른 해는 사용자 측을 들어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양편의 균형을 잡으면서 조정을 해왔다는 것이 이제까지의 이제 경험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결정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두자는 겁니다. 결정 기준을 두면은 노사, 하한선과 상한선을 두고 하한선은 노동계가 반대할 것이고 상한선은 경영계가 반대할 것이고 그러면 중간점이 모아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입법화하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것은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와 그 다음에 경영계가 그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기준점을 잡아야 됩니다. 그 기준점에 대한 그 입법을 하는 것에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집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 12쪽에 보시게 되면은 최저임금 결정 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을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여기에 노동시장 상황을 감안한 소득 조정분을 더하도록 최저임금 인상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개정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 의원들도 이제 문재인 의원이나 심상정 의원이나 그다음에 전명 의원들도 이러한 기준을 정해야 된다. 다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여당과 야당이 기준점을 설정하자고 두고 있지만 그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를 더 진행을 해야겠죠. 이 결정 기준은 명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물가 상승분과 소득 분배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반영을 해갖고 제 생각은 이런 그걸 기준선을 입법을 하고 반영 비율 계산 방법은 시행령에 두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어떻게 논의가 압축이 되고 새로운 문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노사의 어떤 인상안 기준안이 서로 수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결정 방식입니다. 외국의 결정 방식을 보게 되면은 이제 결정 방식은 한 4가지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위원회 방식, 그 다음에 법으로 정하는 법정 방식, 그 다음 어떤 심판을 하는 이제 심판이나 그 재결 방식, 그 다음에 단체 협약에 의한 단체 협약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방식은 일본과 우리가 유사하게 취하고 있지만은 그 위원회는 우리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위원회 방식이 그 위원회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제시만 합니다. 결정은 노동후생성 장관, 그러니까 후생 대신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최임위에서 그 모든 걸 결정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저는 이러한 그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회 방식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현행의 국립위원 방식보다는 정부가 직접 결정하는 것이 어떤가. 그것은 왜냐하면은
지금 공익위원 방식은 공익위원의 실체가 모호합니다. 이분들은 대학 교수님이나 아니면 연구소의 연구위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이 끝나면 각 직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분야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위원회 방식을 취한다면은 공익위원은 전문위원회에서 전문적 식견에서 어떤 기준이나 어떠한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옳고, 노사가 당사자입니다. 노사가 결정해야 됩니다. 노사가 인단협 하듯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인단협은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는 500만 명의 근로자를 위해서, 아니 그것을 고용하는 사용자를 위해서 노사 대표가 인단협을 실시하는 겁니다. 최대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합의에 이르지 않는다. 이른바 기업에서 인단협약 같은 경우는 쟁의행위로 돌입하거나 서로 주장을 관철하게 여러 가지 하겠지만은, 이 최저임금은 그러한 것과 맞지 않으니까 누군가 조정을 하고 중재를 해야 될 거죠. 저는 공익위원은 중재는 가능하지만 결정은 어차피 최저임금이라는 결정은 정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저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노동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재경부 차관이 3인이 노사의 주장과 그 이순상안 아니면 그 결정액을 가지고 정부가 책임을 지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정부가 공익위원회 뒤에 숨어 있느냐 이겁니다. 누구도 책임을 안 짓는 이러한 것은 저는 좀 정부가 자기 책임 회피가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그래서 최저임금이 불만이다. 그러면은 노동자 측은 정부에 대해서 항의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정부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 정부는 공익위원들이 결정한 걸 왜 우리한테 와서 이러냐. 이렇게 그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는 거죠.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책임 소재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정책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책, 저는 그 위원회 방식을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때 저는 정부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저는 위원회 방식보다는 인단협을 통한 노사가 끝까지 합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국회에서 정하는 방법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에서도 최저임금 시행에서는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최저임금법이 그거지만은 그것이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로 나오는데 최저임금이 저는 이게 법률로 해야 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법률로 될 때, 미국 방식인데, 미국식으로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유형으로 보면은 국회에서 해요. 이거 저는 상임위를 통과돼서 본회의하고 또 공포하고 이러한 것은 조금 아니지 않냐. 좀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소관 상임위에서 한노위에서 결정해서 한노위가 공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분야 생각을 해봐야겠지만은 저는 그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게 결정하고 그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고 또한 또 국회에서 정했을 경우 근데 다수당이 정하겠죠. 아무래도 다수당이 얘기할 때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거에 대해서는 또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은 재심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좀 더 민주적 방법이 아닌가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노사가 법으로 정한 이 법에 대한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명확 기준을 가지고 협상 또는 교섭을 통해서 결정된 기본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합의에 이르지 않을 경우는 국회 상임위에서 좀 결정할 방법은 한번 고려해보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결정 기준에 대해서는 ILO나 외국계 기준이 다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러 고용노동부에서 이에 대한 보고서가 많습니다. 최저임금 어떻게 정하느냐.
보고서만 해도 매년 나옵니다. 더 이상 저희가 이 부원을 하지 않더라도 모두 알고 계시는 분야라고 하고 토론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노동 측에서는 많이 이제 준비를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결정 기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남겨진 과제라는 것이 있죠. 16쪽인데 보고서 문제. 지금 최저임금 5,580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보장제도와 달리 이 최저임금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지급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수민 의원께서 말씀하시는지 낙수효과 분수효과를 말씀하시는데 저도 100% 동의합니다. 이 사업자 지불 능력이 있습니다.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최저임금은 별로 이렇게 실용성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은 최저임금 미달률이잖아요. 최저임금 미달률이 밑에 보면 지금 2014년 8월 현재로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가 227만 명이고 12%, 전체 근로자 12%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10,000원을 올려도 이들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 4,000원 근로를 할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법으로 이게 고지가 공포된다면 또 이게 실효성 확보에 유리하고, 이에 대해서는 특히 근로감독관가 아니면 근로자들의 그 어떤 신고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하는 이런 조치들이 강구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근로감독관의 이렇듯 근로감독관 일이 좀 늘려서 근로감독을 늘리자 하는 주장이 있는데, 좀 기본적으로 근로감독관의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근로감독관이 노조까지 가는데 다른 말에 따르면 그 외국에서는 노조는 관여하지 않고 진짜 근로기준, 산업안전 이런 쪽에 하는데, 우리나라 근로감독관은 이 근로기준보다는 노조의 동향이나 이런 것이 많은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업무 조정을 통해서 근로감독관이 필요하면 늘릴 수도 있지만 근로감독관이 강화하자는 것은 맞고, 또는 대통령, 지금의 현재 대통령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게 되면은 이것이 징벌로 해서 근로자에게 환원이 된다면은 법적 실효성이 강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태껏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 의견은 조금 섞였지만은 뭐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각종 정부 보고서 내지는 논문 이런 것 많이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이제는 결단을 하고 서로 틀린 거는 놔두려도 이 유사한 문제는 우리가 결정을 해서 최저임금법이 더 이상 어떤 논란의 아니 투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입법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상 교수님께서 외국 결정 과정 방식까지 인용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사가 그 최저임금의 수준에 대해서는 전체 노동자 임금 수준 이런 걸 해서 대비해서 좀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와, 실제로 결정 과정에 있어서 현재 공익위원 제도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시면서 만약에 위원회 제도를 쓴다면 프랑스 같이 결국 결정을 정부가 한다든지 아니면 보다 나아가서는 입법으로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입장이 다를 수도 있고 이런 우리 토론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님. 지금 현재는 연구원장은 아니고 연구위원입니다. 그동안 연구원장을 맡았던 적이 오래 있어가지고 제가 계속 연구원장으로 알고 계시는 모양인데 좀 수정해드리겠습니다. 노 교수님 발제문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굉장히 차분하게 전반적으로 훑어보시면서 본인의 어떤 대안도 이렇게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 또 온수미원님들도 인사 말씀에서 얘기하셨듯이 좀 최저임금 문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진행되면서 최근에는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얘기들이 이제 ILO라든가 국제기구에서도 얘기되고 있고, 그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 바로 임금 인상이고, 특히 저소득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인 미국, 독일뿐만 아니라 또 제3세계 브라질, 또 중국, 태국,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얘기들이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측면에서도 오늘 이 토론에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교수님 발제 얘기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고, 특히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해야 된다는 헌법적 가치에서부터 출발했다는 측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는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최근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생활임금 조례 제정 운동이 꼭 이것과 배치되는 운동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니, 오히려 말은 이제 지역 생활임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생활임금 조례 제정 운동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은 주로 지자체 공공부문과 연계되어 있는 입찰이라든가 이런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소한 어떤 현재 생활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이 되지 못하고 있는 조건 하에서 이분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조건들을 만들어줌으로써, 또 그것이 또 법정 최저임금이 또 실질적으로 생활임금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서로 상호 보완적 관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하면서 서로 이제 관계들을 정확히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거고요.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과 관련해서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 등등 굉장히 많은 법적 기준이 얘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채임이 논의 과정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그냥 흩어져가는 자료로서만 얘기되고 있는 측면들을 얘기하시면서 이제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 이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 나와 있는, 그것은 상회하는 수준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는 여러 법안도 그렇고, 저희 노동계에서도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이 최소한 어쨌든, 평균임금 대비 50% 수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유럽연합의회에서도 2008년도에 그런 수준이 될 것을 권고하고 각 나라별로 시간표를 좀 합의할 것을 촉구한 바도 있고, 또 지금 이제 보면은 현재의 어떤 생계비 부분들이 월등히 최저임금 수준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그런 생계비를 달성하기에는 어려운 조건 하에서는 그런 정도가 최소한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생계비 같은 경우 단신 근로자 29세 이하, 최근엔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채임 위원할 때는 그렇게 주로 이렇게 통계 지표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채임 대상 노동자들이 청년 노동자뿐만 아니라 아주 다수의 노령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 단신 근로자 생계비를 해야 되지 않냐. 또 지금 최상위 10%하고 최하위 10% 간의 어떤 소득 격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결정 기준으로 제시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지금 그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들이 현행 최저임금 결정 구조가 그 공익위원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구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무책임함과 편향성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그 방안이 현재 공익위원이 아니라 정부가 하는 것이 하거나 또는 국회가 최종 결정하는 부분이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정부나 국회가 결정을 최종적으로 노사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그동안의 경과를 보면은 노사 간의 입장 차이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결국은 이제 공익위원이 어느 편을 드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 결정적인 상황인데 결국 정부나 국회에 준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하나의 문제는 노사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배제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 현재 뭐 정부나 또 국회에 넘어갔을 때도 역시 정부 여당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별로 노동계 입장에서는 신뢰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공익위원회 편향성을 그나마 해결하는 방안은 지금 공익위원이 결국 그 정부가 일방적으로 임명하고 있는 부분에서부터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지난 2005년도 법 개정 당시에도 논의가 됐습니다만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고 그나마 과거에는 공익위원회 선출 과정에서 노사의 의견을 듣는 신용이라고 했었는데 이명박 정부 이후에서는 정부가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그 구조로 바뀐 것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가입한 아이로 협약에도 공익위원을 대표성 있는 노사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동의 또는 협의를 거쳐 선정돼야 한다라고 이미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익위원을 노동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시행령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정해서 노사가 추천한 자 중에서 노사위원이 투표로 선출하거나 또는 노사의 동의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와 있지 않지만 아까 발제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근로감독 문제입니다. 채임이 결정되어도 실제로 채임 미만 노동자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들은 결국 정부가 얼마나 근로감독을 철저히 하느냐에 달려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근로감독관의 대폭 확충이나 노사단체들이 그 명예근로감독관 제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또 실태조사를 해보면 공공부문에서도 정부 스스로가 지키지 않고 있는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채임 미만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입찰 자격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분명한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정해야 된다라는 거와 지금 발제해 주신 노상은 교수님과 좀 달리 오히려 국회 결정이나 정부 결정의 경우에는 노사가 배제돼 있기 때문에 현재 위원회 체제에서 공익위원 선출에 그 노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이 준수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감독 강화, 그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한국노총의 이정식 사무처장님부터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유일하게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제가 법 만들 때부터 쭉 관여를 해왔고 하기 때문에 문제의식이 많은데 아까 은수미 의원께서
최저임금이 좀 인간답게 노동자들이 살 수 있게끔 하는데 노력을 했지만 기억에 남는 게 생활임금의 법적 근거를 만든 것뿐이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지난번에 한번 칼럼 쓴 것도 봤는데 최저임금 수준은 사회가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선이자 품격이다. 우리 사회의 성숙도의 표현이다라는 점을 전제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을 얘기할 때 최저임금제의 의의와 목적이 뭐냐,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뭐냐, 최저임금은 어떤 방식에 의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느냐, 마지막으로 이 법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시 감독을 어떻게 철저히 잘하느냐, 이게 이제 핵심적인 쟁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많이 짚으셨고 공감되는 부분도 많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 김태현 전 원장께서 이제 또 코멘트를 하시면서 보완할 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중복되는 거는 저는 말씀드리지 않고, 우리 은수미 의원께서 어차피 법 개정을 하든가 올해 최저임금 올렸는데도 기여를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완적으로. 지난번에 노사정 대타협 한다고 쪼 그럴 때 이제 역시 은수미 의원이 합의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많이 힘을 받아서 걱정하지 말라고 절대 안 할 거라고 했는데, 이 우리나라에서 노사정 대타협이니 뭐니 말은 무성하지만 내용이 있는 게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한 5-6가지 제가 안 되는 이유를 꼽아봤어요. 정치권의 무능함, 관료의 무책임성, 그리고 언론의 천박함, 그리고 자본의 엄청난 탐욕, 그 다음에 노동계는 뭘까요? 그건 이제 생략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짬뽕이 돼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오늘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이 위원회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게 맞냐? 그런데 우리 김태현 전 원장께서는 국회 수준을 보니 그래도 ILO에서 얘기하는 대로 당사자가 참여해서 하는 게 좀 안 낫겠나?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비슷한 맥락인데 민주주의는 불신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당사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기본 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익들도 보면 문제가 많아요. 또 하나,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 박근혜 대통령도 낙하산 인사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낙하산 엄청 하고 있잖아요. 이게 DJ 때 했는지 공모 방식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 공모 방식을 해가지고 기관장이나 비상임 이사나 이렇게 추천위원회가 있는데 그게 다 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정부가 다 낙하산을 해요. 내용적으로 보면 정부가 또는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다 뭐라 그러지? 농공행상 한단 말입니다. 나눠먹기식으로. 그런데 피해가는 듯 하지만 결국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 교수님이 이제 정부가 무책임하다. 공익들이 결정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결정하는데 지네는 나중에 연구소나 교수로 갈 거 아니냐. 비겁하게 공익들이 숨지 마라 그러는데 숨어도 다 드러나고 다 알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불신에서 비롯됐고 각 부문 하나 제대로 된 데가 없고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이고 당사의 실질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제도를 보완하는 방식, 그러니까 국회도 영향권을 행사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도 당사자도 이런 방법들을 찾다 보면 위원회 방식을 전제로 하되 좋은 방식이 나오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지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민주주의가 그렇고 그런데 책임 행정, 책임 정치, 책임지고 대폭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나중에 선거에서 평가를 받든지 경제가 어떻게든지 하긴 책임을 지라는 거지. 평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근데 숨더라도 지금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근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그리고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는 쪽에서 한번 그 결정 방식을 개선해보자라는 점을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민주주의의 요체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최저임금 제도의 일반적인 의의는 다 아는 거고,
시대적인 의미와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이중 구조가 심각하다. 그리고 뭐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전 세계적인 경향이기도 한데 내수주도 소득주도로 가자. 외국 궁핍화 정책으로는 다 같이 망하고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나가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소득주도 성장하자고 그러는데 지금 청년 취업,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금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뭐 이렇게 번듯한 일자리 이런 거 그리고 사회 서비스 일자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창출해야 되지만 그거에 못지않게 고용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정말로 효과적인 중소기업 이런데 청년 노동자들이 갈 수 있게끔 한다는 의미에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런 의미에서 현재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의미가 있고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것은 더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부작용이나 고용 불안, 해고의 위협은 아까 은수미 의원도 강조했지만 폴리시 믹스, 정책 조합으로 우리가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제도 만능주의에 대해서 이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있는 제도라도 제대로만 운영하면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 자료에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보면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근로자 생계비가 뭐지? 이건 과연 실태 생계비인가? 아니면 정말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생계비인가? 왜 단신이어야 되지? 4인 가족이면 안 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없는 거예요. 아까 김태현 전 원장 말씀이 있었지만 지금 단신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생계비는 생계비라는 게 아니고 두 번째 기준으로 제시된 유사근로자의 임금하고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정도의 사람들의 가계부를 조사한 거예요. 그러면 생계비는 임금에 의해서 규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한 생계비를 산출해서 그걸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참고하는 것이 아니고 낮은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생계비라고 가정을 해서 두 번 카운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제도만이라도 제가 계속 이걸 좀 명확히 하자라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부분과 관련 결정 기준 관련해서 보면 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상대적으로 MB 정부보다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해에는 그 노동소득 분배율을 개선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해달라 그랬고 올해는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해달라. 근데 합리적인 말은 꼭 달고 들어가요. 그런데 이건 노동 생산성, 물가, 그러니까 성장률, 물가, 노동소득 분배율을 감안해서 하되 올해는 소득 격차를 완화시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작년에는 소득 분배를 개선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공익들이 뭘 했냐면 작년에는 소득 분배율 개선분을 2.1%를 카운팅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왜 들어갔는지 몰라. 올해는 2.0, 저작년에는 2.1%, 작년에는 2.0%를 감안했다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니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냥 딱 정해진 목표. 이거 뭐 MB 때는 한 6% 했는데 올해는 그거보다는 좀 많아야 되겠고 뭐 7% 정도 선에서 두드려 맞춰야 되는데 물가는 이거, 성장률은 이거. 뭐 이렇게 해서 맞춘 거예요, 그냥. 근데 책임은 공익이 있지만 공익이 책임을 지냐? 결국은 현 정권의 문제고 과거 정권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공익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가려고 할 때는 어떤 운영이 중요하냐? 위원회 방식으로 당사자 참여를 하되 김태현 우리 원장이 말씀한 대로 노동계가 한번 스크린을 하게 하든가 니들이 여기서 못하면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손봐줄 거야 하든가 이렇게 상호 견제라든가 안 됐을 경우에 최악의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어진 결정 기준에서 법 제도 개선을 할 것은 임금 평균의 뭐 50%다 또는 그것이 중장기적인 목표인데 최하한선은 물가 성장률 그 다음에 분배율 개선분 이걸 하한선으로 놓는다.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 있겠어요. 아니면 중위소득의 뭐 3분의 2다. 그런데
그 제도가 바뀌기 전에는 어떡할 거냐? 현재 있는 위원회가 지금 박준성 위원장이 위원장인데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만 제대로 올해 한번 제대로 해보자 해도 저는 가능하다. 그래서 국회에서 우리 은수위원회 오실 건데 올해는 한번 제대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해봐 이렇게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운영 방식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 요구를 해서 비정규 노동자, 청년 노동자, 여성 노동자들을 이해를 직접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참여시켜라.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자.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확대해왔고 회의는 민주적으로 운영하자. 그런데 그렇게 해왔는데 여전히 미흡한데 올해는 양대 노총에서 비정규, 그 다음에 청년, 여성들을 직접 우리가 추천을 해서 그분들이 위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한번 기대를 해봄직하다. 그런데 다른 나라 등등 봤을 때 저는 올해 제도 개선은 5시간이 걸리더라도 최저임금 10,000원 가는 거 처음에는 이게 좀 뻥이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랬는데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겠다 이런 생각들 하는데 그 수준 못지않게 누가 봐도 내년도에는 어떻게 결정될 거라는 예측이 가능하게끔 좀 정식이라 그럽니까? 공식을 하나 만들 필요는 있겠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올리는 것 못지않게 감독이 중요한데 이 감독이 안 되고 있어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가보니까 근로감독관들이 지금 1,000명이잖아요. 사업장이 수백만 개인데 그리고 이거 지금 최저임금 위반됐다고 신고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잘릴까봐 불이익 당할까봐. 그러면 겨우 회사 망한 사람들이 임금 체불 사건으로 갔을 때 최저임금 받았네 못 받았나 하는 거를 체크하는 수준이고 인지해서 아니 지들이 특별 근로감독 가서 하는 경우는 회사 망할까봐 그것도 못하고 그것도 검찰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이게 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켜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김태현 원장 얘기 보면 예산을 대폭 확충을 해야 되겠죠. 최저임금위원회. 그래서 최저임금 지난번에 장그래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조금 올렸는데 이것도 안 주면 나쁜 이런 거 광고도 좀 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좀 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 끝나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현장에 가면 사장들이 주지 의미가 있는데 널리 주지를 시키게 해야 되고 주지를 안 하면 과태료를 하게 되는데 과태료를 매기게 되는데 그것도 안 매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하청이 있는데 지금 법 제도적으로는 있지만 이게 도급으로 돼 있는데 용역 위탁 이런 것도 다 그냥 돈을 주는 사람들 갑질하는 사람들이 같이 책임을 지게끔 이렇게 하는 것들을 좀 감독 과정에서도 좀 해볼 수가 있겠다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런 거는 제도 개선해서 한번 샘플로 한번 최저임금 띠먹었다는 완전히 망한다, 쫄딱 망한다는 거 이건 이제 보여줄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26쪽에서 27쪽에 나와 있는 것 보시면 이게 기왕에 있는 제도를 갖고도 개선할 게 얼마나 많은지를 두 쪽에 걸쳐 놓은 거예요. 이거 보시면 노동자들이 이렇게 감으로 올해 최저임금 얼마나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하고 저희들이 양대 노총에서 결정 기준으로 제시한 거하고 이렇게 해보면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차이가 나는 여지가 어디서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요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자꾸 쳐다보시는데 지금 이제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43,000원이다. 그런데 그거는 곱하기 30일을 해서 받는다. 그러면 3, 3, 5, 3, 42, 129만 원인가? 그런데 최저임금은 5580인데 여기에 유급 휴일이 주휴가 4개가 있다고 보고 209시간으로 해서 하니까 116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자보다 최저임금 받는 사람이 더 적다. 일하는 사람이 실업자보다 더 적게 받는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낮추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런데 아주 단시간 일하는 사람 12시간, 13시간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주휴수당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원래 시급을 작년 대비 얼마 해서 계속 인상되는 식으로 갔는데 이게 원래 애초에 처음 시작했을 때 가면 얼마가 한 달에 필요한데 그거를 소정 노동시간으로 나눠보니까 시간당 얼마다라고 하는데 그건 사라지고 퍼센트만 나오다 보니까 단시간 일용자가 볼 때는 지금 5,580원을 받아서는 택도 없는 소리고 단시간 노동자는 예를 들어서 6,000원, 7,000원을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일주일 일하면 유급으로 받는 규휴가 있다는 걸 가정하고 최저임금을 정해서 역산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모순과 괴리가 나온다. 그래서 현행 제도 하에서도 우리가 고칠 게, 손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기준의 명시라든지 아니면 당사자주의라든지 이런 면은 비슷했고 더 강조하셨던 점이 현재 제도하에서의 준수와 아니면 개선 이런 점에 더 좀 강조를 두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김판중 경제주사 토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김판중입니다. 발제 잘 들었고요. 이제 발제 이렇게 토론하기 전에 이제 저희 경영계가 이제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제 느낀 생각은 지금 뭐 최저임금 비롯해서 임금이 적정해야 된다는 게 이제 헌법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인용되고 있고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보는 관점은 역시 헌법상의 우리 경제의 기본 질서는 시장 경제다라고 이제 이게 적시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간과되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 시장 경제의 본질에 대해서 재선권의 독립과 더불어 사적 계약의 자유를 얘기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스스로의 이익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교환 행위가 계약 당사자의 이익은 물론이고 국민 전체적으로 후생을 증진시킨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경제 원칙입니다. 지금도 뭐 1,800만 명에 달하는 근로자가 수백만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개별적 혹은 노조를 통해서 본인의 임금 수준과 또 이에 임금 수준을 얻음으로써 포기해야 될 기회비용을 비교해서 근로 제공의 여부를 결정을 하는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최저임금은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가격에 대해서 이제 한선을 설정해서 그 밑으로는 이제 계약을 못하게 하는 계약을 좀 인위적으로 제약하는 장치이다. 그래서 결국 시장 경제 질서에 반하지만은 이런 근로자의 뭐 최저 생활 보장 또 영세 사업장에서 노사 간의 힘의 불균형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대해서 저희 뭐 경영계도 이론이 없습니다. 단지 지금 시장 임금과 이게 최저임금 수준이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뭐 많이 얘기하는 실업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지금도 사실은 제대로 적발을 안 해서 그렇지 말씀드렸지만 200만이 지금 최저임금 미달자라고 하면은 제대로 이거 뭐 근로감독하고 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실업자나 뭐 저기 회사가 망하든가 뭐 어떻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알면서도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또 이렇게 대폭 올려야 된다. 10,000원 얘기도 나오고 이게 현실성이 있는 얘기냐? 특히 그 노동자 근로자의 이제 목소리는 많이 들리는데 이 계약에 고용계약에 주된 당사자인 이 영세 소기업이나 옆에 나오셨지만 소상공인의 이 실상이나 이런 것은 지금 제대로 알려지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 뭐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거는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은 미만이 200만 명에다가 대부분 지금 숙박 음식업, 도소매업, 한계 제조업 이 부분에서 지금 50%가 넘게 종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간단히 말해서 지불 능력이 있는 건가? 그런 부분에서 결국 이것을 엄격하게 실효성 있게 통제를 한다고 하면은 실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은 결국 기존 근로자의 임금을 갖다가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국가 전체적으로는
소득이나 후생의 손실로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고용을 줄이냐 안 줄이냐 이렇게 보고서 많은데 보통 국제적으로 학자 분류하는 거 보면 한 6대4로 줄인다. 근데 안 줄인다는 측도 40%도 이것을 완만하게 마조리티하게 이것을 조정하는 경우에 한해서지 우리처럼 이게 요즘 10% 가깝게 지금 20년 동안 이렇게 올랐는데 감독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상당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다 그렇지는 않지만 최저임금 대상이 좀 저기능에다가 저숙련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임금 상승에 따라서 바로 다른 뭐 가족 종사자나 소상공인 같은 게 바로 대체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가 된 부분이냐 하는 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이제 기준에 관해서는 뭐 말씀드렸지만 현행 방안법이 사실 제도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노사 간의 이제 간격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너무 소모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평행선을 달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차라리 그러면은 공익이나 정부에서 노사 의견을 충분히 고려를 하되 그렇게 정하는 것이 더 덜 소모적이다. 합리적이기보다는 덜 소모적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계비를 갖다가 단신이냐. 그리고 지금 이제 최저임금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내가 가구주인데 최저임금을 받아갖고 어떻게 생활을 하냐. 근데 원래부터 설계 자체가 뭐 명시되어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88년 이후부터 이건 미혼단신 근로자의 생계비를 상정하고 지금도 그 생계비 조사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구주로 확대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뭐 근거라고 하면은 좀 그렇지만 지금 최저임금 150% 미만 근로자 최저임금에서 최임에서 조사했습니다. 6,0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78.7%가 가구에서 소득원이 2명 이상이다. 그리고 60%의 근로자가 나는 가게의 주 소득원이 아니라 보조 소득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저임금 미만자의 최저임금을 못 받는 미만자 연령별 분포를 보면은 18.6%가 24세 이하, 60세 이상이 30%, 55세에서 59세가 9.9%, 이른바 가장으로서의 주된 소득자로서의 연령층을 좀 벗어난 계층입니다. 이것을 가구주로 상정해서 생계비를 이렇게 도출하는, 뭐 교수님께서 그렇게 받지는 않았지만은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수준에 대해서는 여러 뭐 말이 많지만은 노사정위에서 이제 공식 자료집을 통계집을 낸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그래도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가장 중요한 통계는 중위소득의 얼마인가라고 했을 때 작년 저희들이 추산해 보면 중위소득의 50%에 거의 지금 근접했습니다. 그래서 뭐 중위소득이기 때문에 뭐 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부분에서 우리 경제 규모 수준에 비해서 이 최저임금 수준이 어떠한 수준인지 이 점이 좀 고려돼야 되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지금 상여금 숙박비 부분이 최저임금에는 들어가지 않는데 외국에는 거의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상여금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 숙박비를 갖다가 지불하죠. 현물로 지급하지만 이런 부분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최저임금 금액도 과소평가되고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최저임금에 대해서 대폭적인 인상보다는 실질적으로 많이 나오지만은 뭐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근로소득 장려처럼 가구소득과 실제적으로 받는 임금을 갖다가 믹스해서 조세 크레딧을 주는 것이 시장 이런
질서에 충격을 좀 덜 주고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의 임금 상승을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금 근로자 평균 소득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자영업자 소득이 월 90만 원이나 적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때 노동연구원 조사 자료를 보면은 자영업자 중에 한 40% 정도가 임금 주고 임대를 주고 났더니 월 150도 안 되더라, 소득이. 근데 최근 자료를 보면은 한 40% 정도는 자영업자 중에 실질적으로 결손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 가계부채 중에서 자영업자 부채 증가율이 너무 셉니다. 자영업자가 지금 안고 있는 절대 부채 수준도 평균 좀 1억 2천만 원. 그러니까 임금 근로자가 보통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3배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오드 시주은행 자영업자 차입금 증가액이 한 40조. 이건 완전히 임금 근로자들 부채 증가율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결손이 나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담보 대출 받아가지고 그냥 억지로 버티고 있는 그런 거고. 지난 10년 동안 794만 명이 폐업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80만 명 폐업을 했는데 지금도 폐업자가 1년에 80만 명인데도 불구하고 창업자 수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영업자의 소득 파이는 줄어드는데 그렇게 1년에 80만 명씩 망해도 창업자가 더 많기 때문에 파이를 나눠 가져야 되는 절대 숫자가 분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소득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제 최근 건 아니고 이게 중기중앙회에서 이게 아마 2013년도 조사 자료일 겁니다. 이제 조사 자료를 보면은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 한 70% 정도가 고용을 줄이겠다.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이런 얘기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미국의 인구 대비 4배입니다. 그럼 이제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식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소비 성향이 비슷하다고 보면 미국 자영업자 평균의 같은 이제 소득 상대적인 비교를 했을 때 4분의 1이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자영업자 수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최근 조사 자료를 보면 매출액 줄어들고 영업이익 줄어들고 고용 줄어들고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괴멸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제 자영업자가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비중을 보면 대기업의 3배가 넘습니다. 한 4배 정도 되고 대한민국 전체 일자리 중에 한 37.7%. 그러니까 제일 많습니다. 대기업이 창출하는 지금 일자리가 한 9% 정도 되는데 한 4배 정도까지 되는 수준이고. 정부 자료 2012년도 자료를 보시게 되면 2001년도부터 10년까지 전체 누계 창출한 일자리 중에 자영업자가 제일 많습니다. 321만 개. 근데 이렇게 큰 일자리 비중. 이거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자영업 분야를 고용의 저수지라고 합니다. 직장날다 쫓겨나갖고 일자리 없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생계형 창업을 하는데 신규 창업자의 지금 84%가 생계형 창업입니다. 창업해가지고 5년 후 생존율이 평균 절반입니다. 3년 후 생존율이 평균 절반. 5년 후 생존율이 한 80%. 자영업자들로 들어왔다가 이건 망하면 이건 끝이죠. 빚 많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최저임금을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협상을 하거나 이러려고 그러면 상대방도 이렇게 입장을 알아야지 이게 협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턱대고 두 자릿수를 인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게 인상이 돼서 내수 활성화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저께도 저희 이제 소상공인연합회 민주당 의원분들이 7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한참 최저임금 놓고 얘기를 했는데 얘기 뺑뺑 돌다 결론 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부에서 자주간 이제 소상공인하고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런 겁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박근혜 대선 공약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고용보험하고 연금의 절반을 정부가 대주는 사업인데 공약이 그걸 현재 지금 50%를 대주고 있는데 100%로 늘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인수위에서 공약 가계부를 맺는다 그러면서 흐지부지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금 어떻게 되냐면 10인 미만, 종업원 10인 미만 사업장에 135만 원 봉급 미만에 해당되는
지구 종업원과 그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한테 주게 돼 있거든요. 그 예산을 처음 시범 사업을 했는데 KDI에서 이렇게 시범 사업 평가 결과 보고서 나온 거 보니까 84%가 변호사, 의사, 빌딩 임대업자가 다 받아먹었어요. 종업원 10인 미만,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자영업자가 있는지 누가 모르니까 의사협회, 변호사협회에다 전화해가지고 명단 달래가지고 가만 멀쩡하게 사회보험료 다 내주고 있는 사람한테 절반 내주겠다는데 누가 싫어합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을 정부에서 이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생긴 목적이 뭐냐면 자영업자나 이런 고용 4대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사회보장제도 안으로 끌어들이자 하는 건데 그 목적으로는 하나도 한 푼도 쓰이지도 않고 변호사, 의사가 그 사람들이 사회적 취약계층도 아닌데 왜 그 사람들을 못 해줍니까?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도 제가 노동부에 내려가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요거를 홍보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홍보 예산을 몇 억을 썼는데 왜 가입이 안 되냐? 그래서 제가 싫은 소리를 막 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가입을 시키려고 그러면 상품을 제대로 만들어라. 왜 가입이 안 되느냐고 한탄 홍보비 되도 않는 거 쓰지만 말고 상품만 좋으면 왜 자영업자들이 가입을 안 하겠느냐. 가입을 하면 지금 소원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 보고 예산 조금 주고서 가서 우리 회원들한테 가서 사기치란 말이냐. 그러지 말고 되는 상품을 만들어라 하고 얘기를 했더니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근로장려세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근로장려세제라는 게 근로빈곤층, 워킹 푸어 그룹이라고 하면은 일용 근로자하고 명세 자영업자를 얘기합니다. 요 사람들한테 일정 소득 수준에 미달하면은 정부가 세액 환급 형태로 세금을 돌려주는 게 이제 근로장려세제인데 이게 이제 일용 근로자들은 2008년도부터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들도 그 당시 분명히 근로빈곤층에 속하는데 자영업자들은 소득 파악이 안 된다는 이유로 그냥 무작정 늦췄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2014년 소득을 기준으로 금년에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첫 지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나 이런 데서는 정부에다가 자영업자 소득 파악을 하기 위해서 6년이라는 시간을 준 겁니다. 근데 정부나 국세청이나 기재부에서 6년 2008년도와 2014년도에 자영업자 소득 파악을 하기 위한 제도가 요만큼 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때 이제 소득 파악률과 지금의 소득 파악률이 거의 똑같아요.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 자영업자들이 임금 근로자보다 평균 소득이 월 90만 원이 적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가장 전통적으로 저희들이 사회적 취약계층, 그럼 노동자, 농민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지금 자영업자가 제일 어려운 계층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한테 복지 혜택을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복지 예산이 한 115조 정도 됩니다. 중앙정부의 복지 프로그램이 한 300개 정도 되는데 복지 수혜 대상자 선정, 복지 금액, 수혜 지급 기준 설정의 가장 큰 잣대가 소득입니다. 소득. 그런데 자영업자 소득이 장부기장 하는 사람 비율이 52%예요. 그럼 48%는 장부기장 안 합니다. 그러면은 국세청에서 어떻게 하냐면 신용카드 매출액 이런 숫자만 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결손이 났다 하더라도 장부기장을 안 하면은 국세청에서 추계로 때립니다. 그럼 이 사람은 실제로 결손이 났는데 소득이 있는 거로 소득세를만 내야 돼요. 국세청이 가만히 쥐고 있는 게 아니라 4대보험 공단으로 데이터를 보냅니다. 그러면 소득이 많이 났으면 의료보험료도 최저한을 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있는 거로 추계 소득세를 냈기 때문에 그거 기준에서 의료보험료가 올라가요. 임금 근로자들은 집 있다고 전셋집 있다고 차 있다고 의료보험료 더 냅니까? 자영업자들은 지역가입자이기 때문에 실제 결손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몇 중에 바가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원인이 소득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115조 예산에 300개 그 복지 프로그램이 제대로 가동이 됩니까? 아까 이제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은 절반 정도 되는 것이고 일용 근로자들한테 소득 파악은 국세청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사업자들이 분기별로 일용 근로자 임금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에. 그 제출 비율이 제가 계산해 봤더니 18%밖에 안 돼요.
그러면 복지의 가장 키가 되는 게 형평성 사각지대 해소인데 그 목적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기본이.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뭐 그냥 결손 나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 최저임금 더 내라. 이게 얼마나 이제 그 소상공인들 현장에서 결손 나갖고 뭐 오늘 가게 문 닫을까 내일 가게 문 닫을까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얼마나 귀에 있는 대로 들어올지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그래요. 이제 소상공인들이 내수 활성화를 하자. 소득 주도 경기 진짜 그건 뭐 말 좋은 거죠. 내수 활성화가 되면 가장 수혜를 받을 사람들이 소상공인들입니다. 그러면은 그럼 최저임금만 올리면은 내수 활성화가 되느냐? 천만이 아닙니다.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 보이죠. 정부 아까 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100%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으면 인상해야 되는 것이고 근로장려서 이제 자영업자들한테 주겠다고 6년 늦게 가서 이제 그 근로장려금을 금년에 첫 지급을 해야 되니까 국세청이 작년에 깜짝 놀란 겁니다. 줘야 되네? 그러면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어서 듣도 보도 못한 무슨 환산 소득률인가 뭐 이상한 걸 만들어냈어요. 그걸 제가 거꾸로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소매업의 헛벌이 가정은 매출액 7천만 원이 돼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편의점 같은 데를 가정해 보시면 월 매출이 600입니다. 7천만 원을 거꾸로 계산하면 월 매출액 600이면은 편의점 본사가 지금 마진을 25%를 주고 있거든요. 그럼 150만 원 소득이에요. 150만 원 소득 가지고 24시간 아르바이트 한 사람 못 써요. 전기값 임대료도 못 내요. 아마 그런 가게는 제가 볼 땐 대한민국의 저 시골에 있는 무슨 할머니가 하는 구멍가게나 근로장려서 이제 해당이 될까? 6년 늦게 1년에 한 5천억씩 근로자들한테 줬으니까 6년 한 3조 손해본 거거든요, 자영업자들은. 근데 이제 와서 대통령은 지금 한 5천억 되는 거를 1조 2천억까지 늘리겠다. 자영업자 때문에 그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근데 실제 와서는 내년에 가서 이제 돌려봐야겠지만 제가 볼 때 자영업자 중에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는 비율이 5%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말로만 이러면서 정부는 모범 하나도 안 보이고, 재벌들 세제, 소득 환류 이상한 말 하면서 재벌들, 대주주들 소득세율, 배당 소득세율 깎아주고, 그 다음에 최경환 부총리가 잘 아시겠지만 내수 활성화한다고 그래서 전경련 사람들 만나갖고 임금 올려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못 올리겠다. 땡 하고, 왜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대기업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장 어려운 바닥에 있는 소상공인들하고 일용근로자들 싸움 붙여가지고 여기서 내수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장하는 건 내수 활성화 좋다 이거죠. 그러려면 먼저 정부가 됐던 대기업이 됐던 먼저 모범을 보여라 이거죠. 그러고 나서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걸 요구를 해야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거는 지금 노동부의 프로그램 중에 청년 일자리 이런 데에 어떤 정부가 인건비 대주는 거 많습니다. 그러면은 소상공인도 최저임금 올리면은 감내하겠다 이거죠. 근데 다른 데만 어떻게 임금 50% 보조 이런 게 할 게 아니고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셨듯이 정책적 대안 말씀하셨는데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이 올라가지고 임금 부담이 되는 거는 절반씩이라도 분담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만 드리려고 그러는 게 우리나라 일자리 중에 보게 되면 지금 이제 대기업 일자리가 지금 여기 자료가 있지만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10년 매출액은 따따블이 올랐는데 전체 고용 인력은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그럼 일자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대기업 일자리 창출 못하고. 저 바닥에 가면은 지금 외국인 근로자 120만 명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임금 지금 내국인 근로자보다 더 많이 들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매겨주고 재워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른 나라 한번 사례를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일본 같은데 외국인 근로자 안 받아들였어요. 아시아권에서 받아들인 데가 우리나라, 대만, 홍콩, 싱가포르는 가정부 식모만 받아들입니다. 그건 완전 노예예요. 근데 대만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뭔가 봤더니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기금을 징수를 해요. 임금에서 얼마를 띄입니다. 띄어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들 때문에 고용 역차별을 받는 내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쓰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 들어와서 범죄율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좋은 제도고 그런 제도를 해가지고 요 최저임금 인상해서 소상공인들라도 정부 예산이 없다면 다른 나라에서 그런 제도라도 우리가 좀 도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되지 않겠나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생계형 소상공인들의 지금 생활의 어려움과 만약에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 실제로 고용하고 있는 아르바이트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용의 문제, 그다음에 현재 지금 정부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오늘 이시균 의원께서 개인적인 급한 사정이 생기셔서 못 오셔서 오늘 마지막 토론이 되겠습니다. 한인상 국회 입법조사처에 조사관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한인상입니다. 먼저 저는 개인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제 여동생이 편의점을 합니다. 근데 최저임금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노동법 전공자인 걸 아니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근데 여동생은 옆에 소장님께서 얘기했는데 본인이 갖고 가는 소득이 11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매출을 하고 알바를 씁니다. 좀 사정이 나은 건가요? 네, 알바를 씁니다. 알바를 쓰고 알바의 최저임금을 못 맞춰주는, 또 지역에 내려가면 편의점 실태가 그렇더라고요. 편의점에 오면 최저임금 수준이 낮습니다. 못 맞추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부득불 우겨서 그러려면 쓰지를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왜냐하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결국 제 여동생은 맞춰서 줍니다. 최저임금 수준을. 네. 오빠가 노동법을 전공한 죄로 맞춰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져간 돈은 더 적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옆에 우리 매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리 은수미 의원님이랑 옆에 소장님께서 얘기했는데 탑이에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기업,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기업에서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걸 시작한 것이 잘못됐다. 그걸 그래서 이제 열심히 싸워보겠다고 얘기는 하던데, 싸울 자신이 없으면 그 가게 오래 하지 말고 접어라. 아주 다독여서 조카들을 생각해라.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만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최저임금을 볼 때마다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요. 어떻게 되든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는 일한 대가를 최소한은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최저임금의 효과 내지는 기능에 대해서 경제정책적 효과, 사회정책적 효과, 혹은 산업정책적 고려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고 최저임금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들 중에 가장 우선이 되는 건 사회정책적 고려가 우선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그게 최저임금의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출발하고 제가 여러분 자료집에는 마치 발제를 하듯이 굉장히 많이 써놨는데, 이거는 우리 발제자신 노상원 교수님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하면서, 제가 국회 지금 5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그동안 최저임금에 대해서 무수하게 많은 회답들을 했습니다. 무수하게 많은 회답들을 했고, 제가 입법부에 있다 보니까 관련된 자료들, 입법 논의들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토론문은 앞에 36페이지에 보면 주요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 적용 제외 이런 기준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산입 범위, 결정 방식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게 37페이지 보면 입법부 논의만 중심으로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관련된 내용들을 잠깐 짚어드리겠습니다. 법안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17회 때는 9개 법률안들이 있었고, 이 중에 성과가 있었던 것들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 확대나, 그러니까 17대, 18대, 19대 때 논의들을 보면 거의 쟁점을 제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적용 범위. 적용 범위는 적용 제외, 감액, 요거까지도 포함해서 적용 제외. 그러니까 적용 범위의 확장 문제. 그 다음에 결정 방식, 결정 주체, 결정 기준.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 19대 때 논의는 굉장히 풍성해지고 다양하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큰 쟁점들은 크게 3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대 때 얘기를 보면 11개 법률안이 발의가 됐고요. 역시
그 주요 입법 쟁점을 보면 적용 범위 확대.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다른 범위를 축소하자라고 하는 법안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최저임금의 감액 대상, 우리 늘 얘기하는 감단 노동자들하고 수습 근로자의 문제입니다. 요것들은 많이 해결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습 근로자의 경우에는 여전히 물론 그 지금 현재 계약 1년 미만에는 수습에서 감액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들 하고, 근데 지금 뭐 노동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단순 노무의 경우에는 그 말이 안 돼. 이해를 해도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수습이라고 하는 게 교육의 목적인데 그 업무에 적합한 교육을 단순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제 그 여동생 편의점 얘기했는데 그거 하는데 습득하는데 물건하고 바꿔 찍는데 한 이틀이면 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기간을 해서 감액 적용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네. 그런 조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쟁점은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같은 것들이 늘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자, 38페이지로 넘어가서 지금까지 나왔던 논의들이 우리 그 발제자인 노상원 교수님께서 발제한 내용들이 법안들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으로 얘기하셨던 여기서 새로운 건 없다. 예, 노상원 교수님 얘기에 동의합니다. 제가 좀 꼼꼼히 보면 이 적용 범위 확대해 보면 가사 사용인에 대한 적용 범위 확대되는 법안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가사 노동자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했고 적용 범위가 확대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공감하고 그건 당연히 최저임금법에도 포함된다. 이 내용들이 많이 나왔다. 그 다음에 결정 기준에서는 물가 상승률을 추가시켜야 되고 경제 성장률을 추가시켜야 된다. 이 얘기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결정 기준에 최저임금의 수준을 법정화를 해버리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여기 이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전체 노동자의 평균 정액급의 50%라고 하고 하는 법안도 있고, 임금 전체의 50%라는 얘기도 있고, 중위임금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그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을 산정을 해서 매해 발표를 하게 되면 최저임금법이 그 전체 임금 노동자의 50%를 최저임금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최저임금을 매해 결정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하는 국가가 한 국가가 있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에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의 몇 프로가 최저임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됐더니 그거는 매해 전체 노동자의 임금 평균 등이 변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최저임금이 그렇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 그건 이제 근데 아무튼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대해서는 그 문재인 의원 안 있고 또 그 이인영 의원 안에도 있고 그다음에 신상정 의원 안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그 표현들은 조금 다릅니다. 평균 정액급여 혹은 평균 임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게 지금 현행의 최저임금위원회 지금 엄밀하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은 정부가 직접 하는 거 있고 법률로 정하는 방식이 있고 단체 협약 방식이 있고 위원회 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정부가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결정을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합니다. 근데 그 심의 의결이 정부 관할 행정기관을 기속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정부 조직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대표적으로 그 결정이 그 행정기관을 기속하는 위원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중에. 그래서 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이런 방식들인데 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공이 들어가 있죠. 이게 좋은 장점이 있다라고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장점이 있는 것으로 가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는 공익위원회에 대한 공정성과 독립성, 신뢰성이 있을 때 장점이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비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위원회 방식에 우리 노상원 교수님께서는 그 위원회 방식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입법부에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얘기들이 오고 나오는 거죠. 지적들이. 그래서 그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위원회 선정 방식, 그러니까 공익위원들을 선정하기 위한 방식,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들을 선정하기 위한 방식, 그 다음에 공익위원을 선정하는 방식들을 바꾸자라고 하는 법률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근데 그 문재인 의원안 맨 밑에 보면 38페이지 중단이죠.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 여기는 소상공인이나 영소기업 포함이겠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부칙, 경과 조치 등을 통해 단계적 인상 기준을 설정한다. 이렇게 부칙에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결정 주체를 바꾸는 건 이목희 위원님 안에 보면 이건 우리 발제자께서 말씀하셨던 국회에서 결정하는 거 아니고 여기서 보면 국회에서 권고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심상정 위원회는 좀 이거 갖고 저도 고민을 했는데 저희는 적용 제외에 정신장애, 신체장애 있거든요.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저희 적용되는 제외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삭제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좀 주변에 좀 주요 입법 예들을 알아봤는데 적용 배제를 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적용을 해도 감액 대상 내에서 낮은 비율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지. 요거는 그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서도 아마 요구하는 것들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것들을 담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특징적으로 오늘 그 근로감독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김현 의원 발의 법안에 보면 변호사 또는 공익노무사 등을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관계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최저임금 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논의도 나와 있습니다. 법안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논의들은 다 문제의식들을 갖고 제안들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소상공인협회에서 오셨는데 제가 토론문에서도 본 것 같은데요. 박대출 의원 안에 보면 사용자위원 추천에 소상공인연합회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 김광진 의원 안에 보면 청년 대표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내용도 있는 법안들이 있고요. 생활임금 부분 역시 김경호 의원 아까 은수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있고요. 자, 그럼 쟁점에 대해서만 좀 살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에 제 발제자의 제언이라고 하고 제 토론자 의견을 냈는데 최저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어떠한 것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저는 발제자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에 대체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나 경제 성장률 같은 게 반영되어서 결정 기준에 대해서 물론 이게 예시임에도 불구하고 열고로 인식하고 있다는 좀 잘못된 인식들이 있긴 한데 이거는 돼야 됐다, 그러니까 포함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이 발제자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갖고 있던 생각 중에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려면 첫 번째 최저임금의 수준을 결정할 그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아까 지금 우리 경청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위임금이 지금 우리나라에 한 40% 정도, 거의 50%에 근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기준을 뭘로 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합의가 일단 있어야 되고 또 수준을 예를 들면 중위임금을 했을 때 3분의 2로 할 건지 아니면 전체 노동자의 평균값의 50%를 할 건지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을 무엇으로 할 건지하고 그 수준이 무엇이 될 건지 요거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 그것이 정해져야지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좀 있겠지만 그것이 법으로 정해진다라고 하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정식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노동법 하면서도 이 최저임금을 얘기를 하면서도 가장 답답했던 게 최저임금에서 나오는 자료, 논의 과정들을 추적해서 보면 도대체 어느 지표가 맞고 어느 통계가 맞고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양측이 제시하는 논거들이나 지표들이 다 달라요. 그 얘기는 필요한 것들만 네, 빨리 끝내 들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통계나 지표 최소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지표를 갖고 쓰자라고 하는 부분 하고요. 마지막으로
41페이지에 있는 제 의견만 말씀드리면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행 제도 방식의 현행 유지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다. 다만 이건 발제자께서 지적한 거예요. 최저임금위원회 독립성, 공익성이 의심받는 현 상황에서의 위원회 방식이라면 그 의심을, 독립성을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하면 현 유지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 방식 변경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회가 입법부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회에서 한다라고 하면 법률 형식이 아닌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다. 왜냐? 전제가 노사협의 과정이 있고, 다만 이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좀 만약에 법률로 해서 한다면 국회에서 쉽지 않을 부분도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매해 국회에서 법률로 한다. 이건 조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갖게 됐고요.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독일이 최저임금법을 내내 단체 협약으로 하다가 최저임금법을 했습니다. 최저임금법을 했을 때 독일의 임금의 단체 협약 부분에 대해서 파괴되는 부분이 있고 정규직 임금들이 파괴되는 부분, 단체 협약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최소는 정해야겠다라고 해서 최저임금법을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 최저임금법에도 비판이 나옵니다. 뭐냐면 최저임금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이 되는데 독일 논의 과정에서도 적용 제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저임금에 대한 제도 개선을 논의할 때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은 모든 사람들한테 보편적으로 간다라고 하는 요거들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추가적으로 첨언을 하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저희 5분의 토론자들이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온 내용들이 좀 약간 다른 내용도 있고 쟁점에 대해서는 비슷한 면도 있고 그렇게 돼서요. 우선은 간단하게지만 토론자들이 제기하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발제하신 교수님께서 혹시 답변을 하신다든지 그런 의향이 있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로 결정 기준의 입법화를 말씀드리는데 결정 기준에 대해서는 노동계도 경영계도 어떤 찬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결정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수준의 문제인데 수준을 할 때 또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문제. 이 수준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결국은 노사가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제도 말씀에 최저임금은 노사 대표가 인단협을 하는 거, 임금 협상을 하는 겁니다.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원칙은 불변인데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수준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노사가 결정하는데 일반 사업장에서는 당사자들이 분쟁이 발생해서 당사자들이 자치를 해결하지만은 이 대표성,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이것은 당사자가 해결하기 어려울 때 누가 중재할 것이냐. 지금의 위원회에서는 공익위원들이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노동계에서는 현재 이 제도도 수선해서 쓰면 된다. 굳이 바꾸지 말고 현재 이 합의 구조를 잘 유지할 수 있고 다만 공익위원회 선출 방법을 좀 더 공익적, 그다음에 중립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수선해서 하는 게 좀 낫다. 그래야 노동계가 그 안에 현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걸 유지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씀하셨고 경영계께서는 이 공익위원회에 대한 것이 아직 그게 확립되지 않은 상태는 제 의견 같이 정부나 국회 쪽으로 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는 얘기를 가집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공익위원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공익위원이 9명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은, 전국, 중앙에 안 있고 지방에 있는데 보통, 중앙에 6명입니다. 노사공이 6명씩 구성되어 있고, 우리하고 조금 다르게, 법대라든가 변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동경이나 이제 오사카 같은 데도 이제 각 6명씩,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그리고 대표성의 문제에서 대표성에서 이제 소상공인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노동계에서는 청년, 또 여성 이런 대표성을 확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각
노사의 대표성을 보완할 때 공익위원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결국은 선정 방법이 이것은 문제죠. 이 선정 방법이. 그리고 그들은 전문성을 갖고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전문성을 갖고 오는데 이 조정, 또 인단협의 조정 예컨이 가능할 것인가. 결국 그러면 이제 정책적인 결정은 누가 해야 되느냐 할 때 노사가 결정했는데 결정 못할 때 공익위원회 밀어주니 과연 지금의 방식이 과연 옳까? 그들이 아무리 공정성을 띠고 있더라도 그래도 그들은 학문적 지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법학을 했던 경영을 했던 경제를 했던 지향성을 갖고 있는 그리고 이런 노사의 첨예한 대립 관계에서 조정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가시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과연 이런 참여하실 수 있는지 그래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수준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할 때는 이제 일본에서도 2008년에 날 때 최저생계비, 그러니까 일본 아직도 생활보호 대상자, 생활보호법에서 생활보호 대상자가 된 최저생계비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겁니다. 이러면 역전이죠. 그래서 일을 했는데도 최저생계비보다도 못 받는 것이 그는 불합리하다. 그래서 기본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최저임금을 올리자. 이런 어떤 그 기준을 넣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소상공인은 진짜 답이 안 나올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고용사회, 저는 이제 고용사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고용사는 고용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죠. 그러니까 경영계에서만 되고 시장경제 원리와 마찬가지다. 교환관계죠. 노동과 임금의 교환관계. 그리고 그 교환관계에서는 사회적 가치 실현, 인적 실현이 그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 자본주의는 그건 정글이죠. 그건 정글이고 자본주의가 아니다. 인간적 얼굴을 한 자본주의. 그리고 사회적 가치 실현은 고용사회. 그러기 위해서는 생활이 가능한 임금을 확보해 주는 것.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영세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고용이 확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고용을 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고용을 늘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아웃소싱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고용의 현저세 밀려나는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디센트 워크가 가능하지 않는 이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것은 이제 종합적인 이제 노동시장에 맞물리고 여러 가지 정책에 어울려져야 되는 문제고 오늘의 제가 발제한 이상을 넘어가는 게 때문에 좀 더 이게 정치권에서 우리 인수위에서 좀 많이 활동해 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 5시까지 원래 예정이 돼 이렇게 들었었는데요. 그래도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이렇게 안 받으면 굉장히 섭섭할 것 같아서 한두 분만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실 분은 어떤 분한테 질문하는지 좀 밝히시고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업되는 그 사회보험, 그러니까 두루누리 사업이요. 원래 첫 번째로 두루누리 사업 원래 시뮬레이션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는 대로 하지 않았고요. 지금은 5,500억을 투자해서 사각지대 해소율이 3%밖에 안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저희들이 원래 설계를 했을 때는 7천억에서 1조 2천억을 투자하는 걸로 해서 기존 사업장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의사 변호사나 이미 주는 사업장이 아니라 미가입 사업장의 비중을 차례대로 늘려가고 100%를 다 줄 수 없으면 단계적으로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단형이든 전감형 이런 방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매출에 대비해서. 그리고 고용보험하고 건강보험의 비중이 낮잖아요. 원래 국민연금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참 건강보험이요. 근데 그게 빠져 있어서 지금 원래는 3개를 다 넣고 저희들이 하는 방식으로 해도 7천억에서 1조 2천억으로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원래대로 시행되면
도움이 될 거다. 도움이 되실 거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용부하고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EITC 문제는 원래 노무현 정부에서 2013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로 계획돼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이명박 정부 이후에 연기를 했고요. 연기를 했는데 지금 토대가 마련이 안 된 겁니다. 저는 이거 가능해야 되고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 플러스 알파 사회안전망을 보다 확대하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에서 고용을 늘리고 있지 않고 소상공인 최대 40%까지를 보기도 하거든요. 비공식 인원까지 포함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지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정액으로 일정한 부분을 보장을 한다든가 기금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한다든가. 그래서 이런 논의를 어쨌든 앞으로 1년간 제가 비례의원이어서 앞으로 1년간이지만 고용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더 논의를 해보겠노라라는 약속은 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연구자한테 지금 부탁을 한 게 자영업에서 사회안전망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 정책, 그리고 그것을 야당이 받을 수 있는 부분과 재정 시뮬레이션까지를 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가 입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까지는 약속드릴 수는 없지만 논의라도 활성화돼서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저임금 인상이 정책적 조합이 돼서 소상공인도 살고 저임금 근로자도 사는 방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은수 위원님께서 최저임금과 함께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 노력하겠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다른 질문이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장시간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이거를 기회로 해서 오늘 제도 개선을 해서 주로 당사자나 3자 결정 현재 구조로 갈 거냐 아니면 정부나 국회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갈 거냐 이런 얘기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됐던 것 같은데 이거를 계기로 해서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더 활성화되고 거기에 우리 모두가 참가해서 더 의미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전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발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